먼지바람이 자욱한 이란 고원의 새벽, 지평선 끝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500년 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세계라는 단위를 하나의 질서 아래 묶어냈던 거대한 이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왕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과 관용, 오만과 비극, 신앙과 배신, 영광과 몰락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가장 웅장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사막과 바다, 초원을 넘어 세계를 삼키고 결국 또 다른 불꽃에 삼켜지는 220년의 서사시, 헤로도토스의 생생한 기록, 키루스 원통의 점토판, 비스툰 절벽의 거대한 비문, 페르세폴리스의 황금 부족, 알렉산드로스 시대의 전투 보고서까지 모든 사료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깊고도 어두운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당시 중동의 패권은 메디아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어느 날 밤 온몸이 떨리는 기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의 딸 만다네의 몸에서 거대한 포도나무가 자라나 온 아시아를 뒤덮는 꿈이었죠. 예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포도나무는 공주가 낳을 아이가 장차 왕의 자리를 빼앗고 온 세상을 지배할 징조입니다. 공포에 질린 왕은 갓 태어난 외손자를 즉시 죽이라 명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인간의 칼날보다 질겼습니다. 아기를 죽여야 했던 신하 하르파고스는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목동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산속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과 함께 강인하고 영리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인류 최초로 대왕 칭호를 얻게 될 키루스 2세였습니다. 키루스가 자신의 혈통을 깨닫고 파르사 부족을 규합해 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메디아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작은 페르시아 부족이 도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키루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목을 베기보다 적의 마음을 베는 법을 알았습니다. 기원전 550년 에크바타나를 향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는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죽이는 대신 왕궁에서 여생을 보내게 했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노예로 삼는 대신 그들의 법과 종교, 관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유례없는 관용의 정치는 삽시간에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운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하나로 뭉치면서 아키메네스 왕조의 서막이 웅장하게 올랐습니다. 키루스의 정복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46년 서쪽으로 눈을 돌려 부의 화신 리디아 왕국을 노렸습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죠. 할리스 강을 건너면 위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강을 건넌 크로이소스. 하지만 멸망한 것은 자신의 리디아였습니다. 키루스는 기발한 전략을 썼습니다. 낙타 부대를 앞세워 리디아의 기병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말들이 낙타의 이상한 냄새를 맡고 도망치자 리디아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르디스 성이 함락되고 크로이소스는 장작 더미 위에서 불에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키루스는 그를 살려주었고 크로이소스는 이후 키루스의 충고자가 되어 제국의 지혜를 더했습니다. 리디아의 황금과 기술,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벽 아래를 흐르고 수십 년을 버틸 식량이 비축된 도시.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신들을 멀리하고 백성을 혹독하게 다스리는 폭군이었습니다. 키루스는 강줄기를 돌리는 천재적인 전술로 성벽 아래 마른 강바닥을 통해 군대를 들여보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무혈입성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시민들은 새로운 왕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의 신 마르두크를 존중하며 성전을 복구하고 지방 관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키루스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선언을 합니다. 모든 노예는 자유를 얻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 선언이 새겨진 점토판 키루스 원통은 오늘날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엔 본부에 복제본이 전시된 만큼 인류 인권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성경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키루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를 추구한 최초의 초월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지중해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었고 동쪽 중앙아시아의 초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웅에게는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기원전 530년 키루스는 북동쪽 마사게타의 유목민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전사 여왕 토미리스. 그녀는 키루스의 청혼을 거절하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키루스는 계략으로 일부를 유인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토미리스의 아들이 포로가 되어 자살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키루스는 전사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토미리스는 키루스의 목을 잘라 피가 가득한 가죽 부대에 담으며 외쳤습니다. 네가 피를 원했으니 실컷 마셔라. 키루스의 시신은 파사르가다에 안장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 세계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야망을 물려받았지만 성격은 더 거칠었습니다. 기원전 525년 이집트 원정 펠루시움 전투에서 그는 충격적인 전략을 썼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는 고양이, 개, 송아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종교적 공포로 이집트군이 무너지자 멤피스가 함락되었고 캄비세스는 파라오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맛은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신성한 아피스 왕소를 찔렀다는 이야기. 이집트에서 돌아오던 길 시리아 사막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국은 혼란에 빠졌고 가짜왕 가우마타 마법사 사기꾼과 나타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우스 2세. 그는 7명의 귀족과 함께 가짜 왕을 처단했습니다. 비스툰 절벽에 새겨진 그의 자랑스러운 기록. 나는 1년 만에 9명의 왕을 물리쳤다. 아후라마즈다가 나를 도왔다. 다리우스는 제국을 재편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약 20개의 사트라피 속조로 나누고 각지에 총독 사트라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과 귀라는 비밀 감찰관을 전국에 파견해 부패와 반역의 싹을 잘라냈습니다. 군사권과 행정권을 분리하고 세금을 표준화했습니다. 이 정교한 체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국 전체에 강력한 평화와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다리우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왕의 길이었습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약 2700km의 대로.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촘촘하게 배치된 역참에는 항상 지치지 않은 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왕의 전령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전령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제국의 명령은 사흘 만에 끝까지 닿았고 동양의 비단과 서양의 보석, 향료와 포도주가 교차하며 경제의 혈관이 뚫렸습니다. 그는 또한 표준 앞에 다리쿠스 금화를 도입하고 무게와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제국은 이제 거대한 효율적인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 페르세폴리스라는 거대한 의식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매년 봄 새해 축제 노루즈가 열리면 전 세계 23개 민족의 사절단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상아를 든 이들, 인도의 향료를 든 이들, 그리스의 포도주를 든 이들, 중앙아시아의 말과 스키타이의 활을 든 이들이 줄을 지어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의 행렬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평화의 행렬이었습니다. 아파다나 홀의 72개의 거대한 기둥, 황금으로 빛나는 부조들,
다국적 예술가들이 새긴 다문화의 상징, 페르세폴리스의 돌기둥마다 새겨진 수만. 내용의 부조는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찬란하고 다채로운 사회였는지를 웅변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아프라마즈다 숭배는 제국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활을 잘 쏘며 말을 잘 타라는 가르침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덜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끝의 작은 도시국가들, 아테네와 스파르타, 즉 그리스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이 변방의 소란을 잠재우려 했으나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무적처럼 보이던 페르시아군 2만이 아테네, 시민병 2만에게 패했다는 소식은 제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령 페이디피데스는 42km를 달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현대 마라톤 경주의 기원입니다. 다리우스는 복수를 다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원한은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원정은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육군 170만, 함대 수천 척, 현대 추정 이전 30만 명 규모. 그는 헬레스폰트 해협에 배 600척을 다리처럼 연결하고 아토스산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바다가 나를 막지 못한다.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라의 협곡,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 그리고 동맹군 약 7,000명이 좁은 길목을 지켰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기서, 저녁 식사는 지옥에서. 그들은 3일 동안 10배가 넘는 페르시아군을 막아냈습니다. 대신으로 딜을 공격받아 모두 전사했지만 그 용기는 영원히 노래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침내 아테네에 입성해 아크로폴리스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테미스토클레스의 계략으로 페르시아의 거대함 선 1200척이 좁은 바다에서 자멸했습니다. 해안가 언덕 위 황금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분노로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배를 잃다니.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육군도 패배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궁정 음모로 암살당했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스 원정 이후 거대했던 제국은 서서히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은 화려했으나 그 뒤편에선 독약과 단검이 춤추는 권력투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부터 다리우스 3세까지 왕들은 계속되지만 왕들은 정복보다는 향락에 빠졌고 각 지방의 총독들은 중앙의 통제를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관용의 정신은 퇴색되었고 무거운 세금과 부패한 관료들이 민중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나무의 속이 비어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은 여전했으나 내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때 북방의 마케도니아에서 한 청년이 폭풍처럼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였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리스를 평정하고 아시아를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그는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며 스스로를 영웅 아킬레우스라 믿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라는 아버지 필립의 유언을 이어받았습니다. 기원전 334년 헬레스폰트를 건넜습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페르시아 총독들을 단숨에 꺾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 다리우스 3세는 대군을 이끌었지만 알렉산더의 기병돌격에 왕자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외쳤습니다. 내가가 다리우스라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평화. 페르시아 최후의 결정. 다리우스는 코끼리, 낯달린 전차, 수십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와 기병이 측면을 찔렀습니다. 다리우스는 또 도망쳤고 그의 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화려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황금과 보물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한 어느 밤, 연애 도중 불길이 솟았습니다. 한 여인 타이스의 충동적인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과거,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태운 것에 대한 치밀한 복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결정체였던 페르세폴리스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밤하늘을 태웠고 다음날 아침 그곳엔 오직 검게 그을린 기둥들만이 남았습니다. 고망자가 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자신의 친척이자 총독이었던 베수스의 배신으로 살해당합니다. 뒤늦게 도착해 적국 왕의 시신을 발견한 알렉산더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그대와의 승부였지 이런 비겁한 죽음이 아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탄식과 함께 220년 넘게 세계를 호령했던 아케메네스 왕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페르시아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의복을 입고 페르시아 여인과 결혼했으며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현지인들과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동서융합의 헬레니즘 문명은 사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토양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었던 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 왕의 길, 우편제도, 표준화폐, 관용의 정신은 알렉산더 제국, 셀레우쿠스 왕조, 파르티아, 사산 왕조로 이어졌고 로마와 비잔티움, 이슬람 문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메마른 대지 위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제국의 숨결을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고 활을 잘 쏘며 말을 잘 타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기계. 서로 다른 종교와 언어를 가진 수천만 명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평화롭게 머물게 했던 그 포용력은 오늘날 분열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시대의 영광은 모래 속에 묻혔고 왕들의 이름은 비석의 조각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키루스가 선포했던 자유의 정신, 다리우스가 닦았던 소통의 길, 크세르크세스가 꿈꿨던 바다를 건너는 야망은 오늘날의 문명 속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으나 그들이 남긴 관용의 DNA는 인류의 유산으로 영원히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장엄한 낭독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페르세폴리스의 무너진 기둥 사이로 지는 석양을 봅니다. 그 붉은 노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정신은 무한하며 진정한 제국은 칼이 아닌 가슴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2500년 전의 페르시아, 그 찬란했던 이름에 경의를 표하며 이 대서사시를 마칩니다.